안녕하십니까. 전학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에 보시면 농축설레질을 혐기성 소화로 안정화시키고자 할 때 메탄 생성량은 혐기성 소화라는 것은 산소를 이용하지 않죠. 따라서 발생하는 물질은 CO2와 CH4가 발생을 합니다. 농축설레질에 포함된 유기 성분은 모두 글루코스이며 미생물에 의해서 100% 분해, 소화조에서 모두 메탄과 이산화탄소로 전환된다고 가정. 농축설레질의 BOD는 48mg/L, 유입유량은 200m의 삼성포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글루코스를 우리가 호기성 분해를 시킵니다. 왜 호기성 분해를 시키느냐면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혐기성 분해를 시켜야 하는 글루코스의 양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산소의 양을 이용을 해서 글루코스의 양을 찾아냅니다. 산소의 양이 뭐예요? BOD, COD로 주어지게 되면 그 값이 산소의 양이에요. 그러면 글루코스를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는 것을 호기성 분해라고 그러죠. 그리고 C가 O하고 만나면 CO2, H가 O하고 만나면 H2가 돼요. 따라서 산소량 480mg/L에 해당하는 글루코스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러면 글루코스의 분자량이 180g, 산소는 32g이죠. 그래서 180g일 때 6 곱하기 32g은 산소 480mg/L일 때 X1. 따라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X1이라는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글루코스의 값이 되는 거예요. 글루코스가 유기물이죠. 그러면 450mg/L에 해당하는 글루코스에 해당하는 발생되는 메탄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글루코스를 혐기성 분해를 시키면 CO2와 CH4가 나오는데 글루코스의 탄소가 6개니까 반반씩 3개씩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루코스와 3CH4를 비율을 놔요. 그럼 글루코스의 분자량이 180g이고 CH4의 분자량이 16이거든요. 그래서 180g일 때 3 곱하기 16g은 자, 유기물 글루코스가 얼마로 계산했죠? 450mg/L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450mg/L을 혐기성 분해를 시켰을 때 발생되는 메탄을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메탄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오느냐면 120mg/L가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서는 kg/day로 메탄을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럼 kg/day라는 게 뭐죠? 총량입니다. 총량이라는 것은 농도 곱하기 유량을 뜻하는 거죠. 따라서 계산된 120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을 합니다.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해주죠? 10의 -3성. 그럼 120mg/L는 0.12kg/m의 삼성. 가스량이 얼마죠? 200m의 삼성/day.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회수할 수 있는 발생되는 메탄의 총량은 24kg/day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농도를 계산을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시간분의 질량이 되는 총량을 계산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분의 질량이 되는 총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농도 곱하기 가스량 또는 유량, 설러지량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농도 곱하기 가스량을 하게 되면 총량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형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할 때 가장 적당한 침전지의 직경은 얼마인가? 평균 유량은 9000m의 삼성/day, 평균 표면 부하율은 45m의 삼성/제곱미터/day, 최대 유량은 2.5 곱하기 평균 유량, 최대 표면 부하율은 100m의 삼성/제곱미터/day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최대 유량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대 유량이라는 것은 문제 조건에서 보면 평균 유량 곱하기 2.5를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최대 유량은 2.5 곱하기 평균 유량이라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지금 평균 유량이 얼마죠? 9000m의 삼성/day예요. 따라서 최대 유량은 22500m의 삼성/day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최대 표면 부하율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을 하느냐면 면적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대 표면 부하율이 100m의 삼성/제곱미터/day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미터의 삼성/day라는 것은 유량입니다. 무슨 유량이냐? 최대 유량이 되겠죠? 제곱미터라는 것은 수면적 또는 표면적이 되는 거죠. 따라서 최대 유량 지금 우리가 계산했어요. 22500m의 삼성/day 나누기 면적. 면적은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고자 하는 면적입니다. 따라서 최대 표면 부하율은 100입니다. 따라서 면적을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225제곱미터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예요? 침전지의 직경이에요. 그러면 면적을 알고 있을 때 직경은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면적을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면적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럼 면적을 우리가 계산한 면적이 225제곱미터예요. 그러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해서 뭐를 계산할 수 있죠?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직경 d를 계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직경 d를 계산하면 16.93m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을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게 있어요. 뭐를 주의를 해야 되느냐면 지금 평균값과 최대값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형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하면 가장 큰 값을 기준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 이제 우리가 이용하는 최대 표면 부하율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 표면 부하율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최대 유량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단서에서 평균 유량을 이용해서 최대 유량으로 전환하는 식이 단서로 주어진 거예요. 최대 유량을 이용을 하라고. 그래서 최대 유량을 계산한 다음에 최대 표면 부하율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하고 그 면적을 이용해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직경을 계산을 해주는 문제가 42번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생물학적 처리 가운데 살수이어상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살수이어상법은 우리가 부유성장식과 부착성장식 중에서 미생물을 여제에 달라붙게 만들어서 생물막을 형성시켜서 처리하는 부착성장식이 되는 거죠. 가번의 슬러지 일령은 부유성장 시스템보다 높아서 100일 이상의 슬러지 일령에 쉽게 도달된다. 그리고 나번 총괄 관측 수율은 전형적인 활성 슬러지 공정의 60에서 80% 정도이다. 답은 덮개가 없는 여상에 재순환율을 증대시키면 실제로 여상 내의 평균 온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덮개가 없는 경우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여상에 살충제를 살포하거나 여상을 침수토록 해서 파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살수여상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곤충이 파리입니다. 그리고 회전음판법에서는 하루살이, 그리고 활성슬러지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슬러지 평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따라서 정답은 다번이 되고요.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탈질소 공정에서 폐수에 첨가하는 약품은 어느 것인가? 탈질소 공정이라는 것은 탈질화 공정이라고 해서 종속영양계 미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O2나 NO3가 N2로 전환되는 것을 탈질소라고 해요. 그러면 탈질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탄소 공급원이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탄소 공급원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품이 뭐가 있어요? 메탄올이죠, 메탄올. 따라서 라번이 정답. 메탄올은 CH3OH. 메탄올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메틸알코올. 메틸알코올이나 메탄올은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분리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막 형태는 대칭형 다공성막, 구동력은 정수합차, 분리 형태는 포화 사이즈 및 협착 현상에 기인한 체그럼, 적용 분야는 전자공업의 초순수 제조, 무균수 제조식품의 무균여과.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동력을 정수합차를 가진다는 것은 뭐죠? 여과 아니면 역삼투예요. 그죠? 여과 아니면 역삼투. 그래서 여과나 역삼투를 제외한 나머지를 일단은 지워내세요. 그럼 나머지 3개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핵심적인 내용은 체그럼입니다. 그럼 여과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삼투를 빼요. 그러면 초순수를 제조를 한다고 되어 있죠. 초순수, 그리고 무균여과. 그래서 정밀여과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슬러지 공정의 2차 침전지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고형물 농도와 침전 속도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그래프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침전 속도와 고형물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보통 2차 침전지에서 나타나는 형태는 침전 속도와 고형물의 농도는 비례 관계로 나타나는 게 비례 관계가 아니고 반비례 관계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왜 그러냐면 침전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형물의 농도는 어떻게 되죠? 작아지겠죠. 만약에 비례한다고 하면 침전 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고형물의 농도가 늘어나요. 이거는 실제로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침전 속도가 커지면 실제로 유기물은 작아지고 침전 속도가 작아지면 유기물은 많아지는 이런 형태를 가지는 반비례 그래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기물의 감소 반응이 2차 반응이라고 할 때 반응 후 초기 농도에 대해서 유출 농도가 80%가 감소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CFSTR과 PFR의 부피비는 얼마인가? CFSTR의 물질수 지식은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PFR을 구하는 공식도 주어졌어요.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CFSTR에서 최적을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어진 식을 보면 Q 곱하기 C0-C는 KVCE의 제곱, 우리가 자주 봤던 식이죠. 여기서 최적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했어요. 최적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Q 곱하기 C0-C 나누기 K 곱하기 CE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80%가 감소한다고 그랬어요. 80%가 제거됐다는 소리니까 C0라는 초기 농도가 100%니까 1, C라는 T시간 후의 농도니까 80%가 제거됐으니까 남아있는 값이 몇 프로? 20%, 0.2가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 20 곱하기 Q 나누기 K가 남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주어지는 PFR식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적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최적을 계산을 하는데 여기서는 1번 조건에서 K가 있기 때문에 K를 놔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라는 조건에서 우리가 조건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T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죠? 최적 V 나누기 Q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왜? 최적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T 대신에 V 나누기 Q를 넣어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줘요. V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식이 바뀌겠죠. 따라서 C 자리에 20%, 0.1을 대입을 하시고 그리고 C0 자리에 100%니까 1을 대입하시면 어떤 값이 나오느냐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럼 문제 조건에서는 CFSTR과 PFR의 비를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CFSTR이 20이고 PFR이 4예요. 그럼 몇 대 몇이 나오는 거죠? 5대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CFSTR에서는 주어진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PFR에서는 T라는 K를 그대로 두고 T라는 조건을 V 나누기 Q로 바꿔서 최적 V를 찾아내는 식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문제죠.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면 폐수 처리 후에 나머지 BOD 25kg과 인 1.5kg을 호수로 방류하였다. 1mg 인은 0.1g의 LG를 합성하고 1g의 LG가 부패하면 140mg의 DO를 소비한다. 이 처리로 인한 호수의 DO 소비량은 얼마인가? BOD 1kg은 O2 1kg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그 DO의 소비를 보시게 되면 LG 조류 1g이 부패하게 되면 1g의 LG에 해당하는 DO 소모량이 140mg이에요. 자, 그리고 인 1mg의 인은 0.1g의 LG 조류를 합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조류 단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보시면 인을 얼마만큼 방류했어요? 호수에 1.5kg을 방류했어요. 그러면 인 없어지고 뭐가 나오느냐면 DO에 해당하는 총량이 나오죠. 따라서 DO에 해당하는 총량이 21kg DO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단위는 여러분들 여기서 미리그램, 그램 이렇게 없어지면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BOD 1kg이 O2 1kg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그죠? BOD 1kg이 O2 1kg이라고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BOD, 지금 문제 조건에서 BOD 25kg은 O2 얼마가 되나요? BOD 25kg은 지금 이 조건에 의해서 O2 25kg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호수의 DO 소비량을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호수의 DO 소비량은 1번과 2번 조건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1번에서 21kg을 계산했고 2번 조건에서 25kg을 계산하니까 얼마가 되느냐면 46kg이 됐어요.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는 이번에 처음 출제됐던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G라는 속도 경사가 200/s, 최적 V가 150m의 삼성, 교반기의 효율이 80%, 점성계수가 1.35 곱하기 10-2성 g/cm일 때 소요 동력은 얼마인가? 여러분들이 일단은 동력을 와트로 계산한 다음에 10-3성을 보정을 해서 킬로와트로 보정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와트로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단위가 MKS 단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킬로그램과 미터와 세크의 계열의 단위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점성도의 단위가 g/cm예요. 이 단위를 kg/ms로 바꿔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g/cm를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포이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포이즈의 단위를 kg/ms로 전환했을 때 얼마가 필요하죠? 10-1성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점성도는 1.35 곱하기 10-3성 kg/ms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동력을 구합니다. 동력 P는 속도 경사의 제곱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최적 V 곱하기, 자, 여기서 효율이 주어졌기 때문에 효율이 80%로 주어졌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치를 사용했을 때 몇 퍼센트를 기준하죠? 효율 100%를 기준하거든요. 그래서 100%를 기준했을 때 100%보다 효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소모되는 동력은 어때요?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정을 했을 때 반드시 100 나누기 효율을 보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속도 경사가 지금 얼마죠? 200/s. 그래서 200/s의 제곱. 그리고 점성계수가 kg/ms로 고쳤어요. 1.35 곱하기 10-3성 kg/msec. 그리고 최적이 150m의 삼성. 그리고 효율이 80%니까 100 나누기 80%. 따라서 계산을 하면 1125W가 됐어요. 자, 와트를 킬로와트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느냐면 10-3성을 곱하죠. 따라서 10.13kW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T의 단위를 환산을 해놨으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세요. 49번도 우리가 상당히 자주 출제되어서 자주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50번의 문제 보시면 소독을 위한 자외선 방사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5에서 400나노미터 스펙트럼 범위의 단파장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방사를 말한다. 답은 미생물이 사멸되며 수중에 잔류 방사량이 존재한다. 여기서 잔류 방사량이 존재한다.概론에 보면 잔류 살균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잔류성이 있으려고 하면 총용종 고형물이 존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총용종 고형물이 존재를 해서 잔류성을 가지는 것은 어떤 소독밖에 없죠? 염소 및 염소 화합물 소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존이나 UV 같은 경우에서는 잔류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죠. 답은 자외선 소독은 화학물질 소비가 없고 해로운 부산물도 생성되지 않는다. 답은 물과 수중의 성분은 자외선의 전달 및 흡수에 영향을 주며 비어 램버트 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슬러지의 2차 침전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고형물 부하로만 설계한다. 여기서 부하라는 것은 총량을 뜻해요. 총량이라는 것은 농도 곱하기 유량을 뜻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2차 침전조를 이제 설계를 했을 때 고형물 부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로 침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형물 부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SS의 양이거든요. 근데 수면 부하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물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형물 부하율이나 수면 부하율 등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틀렸어요. 답은 미생물의 보관 창고 역할을 한다. 답은 슬러지 농축의 역할을 한다. 답은 고액 분리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연속 회분식 활성슬러지법의 SBR에 대한 설명으로 최대 수량을 폭기조 내에 유지한 상태에서 운전 목적에 따라서 포기와 교반을 하는 단계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 포기와 교반을 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자, 공기를 공급하고 교반을 하고, 그럼 실제로 이거는 반응을 시키는 단계란 말이에요. 포기와 교반을 하는 단계라는 것은. 그래서 반응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내 질소 및 인을
생물학적으로 처리하는 UCT 공법의 경우에 다른 공법과는 달리 침전지에서 반송되는 슬러지를 현기조로 반송하지 않고 어디로 반송하느냐 하면 무산소조로 반송을 해요. 그 이유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현기조로 반송을 하는데 왜 현기조로 반송을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반송되는 물질은 뭐죠? 질산화된 물질이에요. 그래서 탈질을 시키기 위해서 반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UCT 공법 같은 경우에서는 탈질을 시키기 이제 현기조로 안 하고 무산소조로 반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현기조의 역할은 뭐예요? 현기조는 인을 방출을 시켜서 폭기조에서 최대한 많은 인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는 이제 그 목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기조에서 질소화합물이 들어오게 되면 너무 많은 질소화합물이 들어오게 되면 질소화합물에 대한 총량이 많아져서 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인을 방출하는데 방해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인의 방출에 대한 방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질소화합물을 현기조로 반송하는 게 아니고 무산소조로 반송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가번에 보면 현기조의 질산염의 부하를 감소시킴으로써 결론적으로는 인의 방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현기조로 내부 반송을 안 시키고 무산소조로 반송을 시킨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현기조가 있어야지 인을 방출을 시켜서 호기성조에서 인을 많이 제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른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오염 물질의 총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반응조에서 이제 그 반응조가 해야 되는 고유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기조의 역할은 인을 방출하는 역할만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질소화합물을 이제 질산화된 질소화합물 자체를 무산소조로 반송하는 게 UCT 공법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공정에서 처리될 수 있는 폐수의 종류는 어느 것인가? 자, 폐수, 혼합, 침전, 유출. 자, 일반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처리하는 물질이 뭐냐 하면 크롬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크롬 폐수를 처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육가크롬 같은 경우에서는 처리를 했을 때 육가크롬으로 처리하면 독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독성이 거의 없는 삼가크롬으로 우리가 환원을 시켜서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H2SO4라는 게 환원제예요, 환원제. 그래서 육가크롬을 환원제를 사용을 해서 삼가크롬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삼가크롬은 수산화 칼슘 중에서 OH라는 물질을 이용을 해서 크롬과 반응을 시켜서 침전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혼합에서 역할은 뭐냐 하면 육가크롬을 삼가크롬으로 환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수산화 칼슘 중에서 얘가 물에 들어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롬 자체에 수산화 이온을 붙여서 침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크롬 폐수가 됩니다. 크롬 폐수.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음용수 중에서 철과 망간이 기준 농도에 맞추기 위한 그 제거 공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문제 자체도 시험상에서는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평균 유량이 2만 미터의 삼성포대인 도시 하수 처리장에 1차 침전지를 설계하고자 한다. 최대 유량 나누기 평균 유량이 2.75라면 침전조의 직경은 얼마인가? 단 1차 침전지에서 권장 설계 기준은 최대 표면 부하율 50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 평균 표면 부하율 20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최대 유량 나누기 평균 유량이 2.7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가 나와 있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평균 유량은 주어졌는데 뭐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최대 유량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최대 유량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최대 유량을 가지고 문제를 푸니까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최대 표면 부하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으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풀어봤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한 문제가 더 출제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이용을 해서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최대 유량을 계산을 해요. 그러면 최대 유량이라는 것은 평균 유량에 2.75를 곱하면 되니까 지금 평균 유량이 얼마죠? 2만 미터의 삼성 per day예요. 자, 여기서 얼마를 곱하죠? 2.75를 여러분들이 곱해주시면 돼요. 2.75를 곱해줘서 뭐를 계산하죠? 최대 유량을 계산을 했습니다.
자, 따라서 최대 유량을 계산해 보니까 55,000m의 삼성퍼데이가 됐어요. 그럼 문제에서 주어지는 최대 표면 부하율 값을 이용하죠. 최대 표면 부하율이 얼마로 주어졌죠? 50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로 주어졌어요. 그러면 최대 표면 부하율은 최대 유량 나누기 단면적이잖아요. 따라서 최대 표면 부하율 50m의 삼성 per 제곱미터 데이는 자, 지금 최대 유량 우리가 계산했죠. 55,000m의 삼성 per 데이 나누기 면적. 따라서 면적을 계산하니까 11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뭐죠? 직경. 그러면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계산하죠. 따라서 계산된 면적을 A 자리에 대입을 해요. 따라서 D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직경은 37.42m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회차에 동일한 문제가 두 개가 나오기 힘든데 이번에는 두 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 5m의 삼성의 DO가 9.0mg/L이다. 이 산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아황산 나트륨의 양은 얼마인가? Na2SO3는 불안정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Na2SO4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산소를 계속적으로 소비를 하거든요. 따라서 Na2SO3에 산소를 하나 더해주면 안정한 물질이 되는 Na2SO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속에 Na2SO3라는 아황산 나트륨이 있으면 물속의 산소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Na2SO3 분자량은 126g, 산소는 30이에요. 그래서 126g일 때 0.5 곱하기 32g은 용존산소가 9mg/L입니다. 9mg/L는 g/m의 삼성하고 동일한 단위를 가져요. 자, 여기에 물이 얼마만큼 있느냐? 5m의 삼성. 따라서 이렇게 하면 X가 g이라는 단위로 나오겠죠. 따라서 9.0mg/L의 DO 농도와 물의 양 5m의 삼성을 곱했을 때 DO의 총량이 나오죠. 이 DO의 총량을 소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X, 다시 말해서 Na2SO3의 값은 354.38g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mg/L와 g/m의 삼성이라는 단위는 동일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8번. 생물학적 인제거 공정에서 설계 SRT가 상대적으로 짧으며 높은 유기 부하율을 설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타공법에 비해서 운전이 비교적 간단하고 폐설레지의 인 함량이 높아서 비료의 가치를 가지는 공정은 일단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비료의 가치라는 거예요. 비료의 가치가 있다. 인의 함량이 높아서 비료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를 흡수하는 과정이냐면 인을 제거하는 공정이에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그리고 또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인 제거 공정에서 SRT가 상대적으로 짧고 높은 유기물 부하율을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건 자체에서 인만 제거하는 공법을 찾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AO 공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CSTR 완전 혼합 반응조입니다. 1차 반응 조건으로 설계하고 A 제거 또는 전환율이 90%가 되게 하고자 한다. 반응 상수 K가 0.35일 때 CSTR의 반응조의 체류 시간은 얼마인가? 지금 여러분들 완전 혼합 반응조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K가 주어졌어요. K가 주어졌을 때 1차 반응식은 Q 곱하기 C0-CT는 KVCT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K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L의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 이렇게 계산하죠. K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K가 주어졌을 때.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계산을 해요? T를 계산을 해요. 그럼 T를 계산을 하려면 V 나누기 Q가 T죠. 그래서 Q를 오른쪽에 나눠줬어요. 그럼 이 값이 뭐가 되죠? T.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C0는 100%니까 1, CT는 90%가 전환됐다는 소리는 제거됐다는 소리예요. 그럼 몇 %가 제거되지 않았죠? 10%. 그래서 CT는 0.1. K 값이 얼마죠? 0.35 per hour. CT는 0.1. 따라서 계산하시면 25.71 hour.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혼합형 반응조, 플러그 흐름 반응조에서 반응식을 특히 완전 혼합형 반응조에서는 어떤 식을 쓸 것이냐, K가 주어진 식을 쓸 것이냐, K가 없는 식을 쓸 것이냐, 이 두 개의 식을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SS가 55mg/L, 유량이 4,500m의 삼성 per day 흐름에
황산 제2철을 응집제로 50mg/L 주입한다. 이 물에 알칼리도가 없는 경우에 매일 첨가해야 될 CaOH2의 양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응집제 그리고 수산화칼슘, 알칼리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칼리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수산화칼슘을 우리가 주입을 한다는 거죠. 자, 두 개를 B를 놓습니다. 그러면 Fa2SO4,3의 분자량은 399.6g입니다. 계산하면. 그리고 수산화칼슘은 74예요. 그래서 399.6g일 때 3 곱하기 74g은 지금 여러분들 황산 제2철에 해당하는 농도가 50mg/L대요.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0의 마이너스 3성을 곱하면 되죠. 그래서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kg/m의 삼성. 그리고 유량이 얼마냐면 4,500m의 삼성 per day. 유량을 곱한 이유는 총량으로 계산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정답에서 수산화칼슘의 값을 kg/day라는 총량으로 계산해 놨기 때문에 농도 곱하기 유량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X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수산화칼슘은 125kg/day죠. 자, 여기서는 반응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산하는 게 상당히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분자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철이 55.8짜리가 2개, 그리고 S가 32짜리가 3개, O 16짜리가 4개, 3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1번에 보시면 유기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금속의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외우라고 했느냐 하면 필기에서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요. 염산 임금 주고, 자, 여기서 염산이라는 것은 시약입니다. 산이죠. 앞에 항상 뭐가 들어가죠? 질산이 들어가요. 질산이 없으면 전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산이니까 질산염산법. 자, 이는 뭐죠? 인산염. 금은 뭐죠? 금속. 그래서 금속 인산염이 들어갔으니까 질산염산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2번에 보면 시험과 관련된 총칙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방울수라면 0도씨에서 정제수 20방울을 적화할 때 그 부피가 약 10ml가 되는 것을 뜻한다. 자, 여기서 0도씨가 아니고 20도씨에서 20방울을 떨어뜨렸을 때 1ml가 되는 값을 방울수라고 하죠. 다음에 창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의 곳을 뜻한다. 다음에 감압도는 진공이라 하면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Hg 이하. 그리고 약이라 하면 기재된 양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상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죠. 그래서 62번에 나와 있는 보기들은 모두 오답으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구들이기 때문에 특히 잘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63번 용매 추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서 휘발성 유기 화물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최소한 시료를 핵산으로 추출하여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나번 금출기는 전자포획형 금출기를 선택하여 측정한다. 답은 운반기체는 질소로 유량은 20에서 40ml/m다. 자, 여기서 질소의 유량이 틀렸죠. 자, 운반기체는 질소고 유량이 20에서 40ml/m가 아니고 보시다시피 0.5에서 2ml/m입니다. 그리고 클럼 온도는 35에서 25도, 250도씨.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지금 이 내용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사양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64번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물벼룩은 배양 상태가 좋을 때 7에서 10일 사이에 첫 부화된 건강한 새끼를 시험에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첫 부화된 건강한 새끼라도 첫 부화된 거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해 보시게 되면, 자,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네 번째 부화한 새끼부터는 시험에 사용할 수 있고 첫 부화된 새끼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나번도 중요해요. 시험하기 2시간 전에 먹이를 충분히 공급을 하느냐, 먹이를 충분히 공급을 하지 않느냐. 우리가 시험 중에 먹이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배가 고프면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얘들도 물벼룩도 계속 이렇게 띄워줘야 되는데 배가 고프면 뛰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이의 공급을 받지 않게끔 독성에 의해서 물벼룩이 뛰지 않아야 되거든요.
배고파서 그러니까 못 뛰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게끔 2시간 전에 충분히 먹이를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오답으로 출제했을 때는 먹이를 2시간 전부터 공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자, 정답은 가번이에요.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용 공정시험 기준상 시료의 보존 방법이 다른 항목은 어느 것인가? 자, 지금 여기서 3개는 4도시 보관입니다. 자, 4도시 보관에 들어가는 것은 색도, 부유물질, 음이온 계면 활성제는 4도시예요. 자, 반면에 클로로필 A 같은 경우에서는 20도씨에서 보관하죠. 따라서 가번,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보관합니다. 자, 그리고 66번. 유량 산출 기초가 되는 수두 측정치는 0점 수위 측정치에서 무엇을 뺀 값이냐고 그랬어요. 자, 수두 측정치라는 것은 0점 수위 측정치에서 흐름의 수위 측정치를 빼줍니다. 흐름의 수위 측정치. 그래서 0점에서 흐름을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67번에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하는 크롬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에 삼각크롬은 과망간산 칼륨을 첨가해서 육각크롬으로 산화시킨다. 그래서 삼각크롬을 육각크롬으로 만들 때 이제 산화수가 증가하니까 산화제를 공급하거든요. 그 산화제가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입니다. 그리고 나번 정량 한계는 0.03mg/L. 다음에 적자색 착화물의 확광도를 62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이건 대충만 여러분 이론을 잘 들었으면 맞출 수 있어요. 적자색이라는 적색 계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발색되는 색깔이 어떤 계통이죠? 500대 파장은 적색. 그러니까 적자색이 적색이잖아요. 그럼 파장은 500대 파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600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적자색에 해당하는 파장은 540나노미터, 500대 파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색은 400대, 적색은 500대, 청색은 600대 이상. 자, 그리고 라번, 몰리버덴, 수원, 바나듐, 철, 구리이온이 과량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 방해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다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용어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은 주로 중금속을 측정하기 위한 전문 측정 방법입니다. 가번의 공명선은 원자가 외부로부터 빛을 흡수했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때 방사하는 스펙트럼선. 나번의 역화는 불꽃의 연소 속도가 크고 혼합기체의 분출 속도가 작을 때 연소 현상이 내부로 옮겨지는 것. 역화도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데 연소 속도와 분출 속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소 속도는 큰데 분출 속도가 작으면 불꽃이 내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걸 역화. 바깥으로 나가면, 다시 말해서 연소 속도에 비해서 분출 속도가 크면 바깥으로 나가겠죠. 정상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답은 다음극 중곡 은글램프는 2개 이상의 중곡 은글램프를 갖는 중곡 은글램프. 자, 그리고 답은 선 프로파일은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선의 근접도를 나타내는 곡선. 자, 선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서는 파장에 대한 스펙트럼선의 뭐를 나타내죠? 강도를 나타냅니다. 강도. 근접도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따라서 라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9번. 불소 화물의 측정에 적용 가능한 시험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지금 문제에 보시면 나번에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은 어떤 물질을 분석하죠? 중금속을 분석하는 전문적인 측정 방법이에요. 그러면 불소 화물이 중금속인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되겠죠. 불소는 중금속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번은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럼 불소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그리고 이온 전극법, 그리고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 그리고 연소 흐름법 4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용 공정시험 기준상 질산성 질소의 측정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질산성 질소의 측정 방법도 주로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리고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외에도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을 해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보시게 되면 질산성 질소의 분석 방법을 보시면 이온 크로마토그래피법이 있고
나머지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에요. 그 종류로는 부르심법이 있고 활성탄 흡착법이 있고 그리고 데발다 합금 환원 정류법 네 가지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험관법으로 분홍성 대장균군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갈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물속에 존재하는 분홍성 대장균군을 측정하기 위해서 갈로를 이용하는 추정시험과 백거미를 이용하는 확정시험으로 나뉘며 추정시험이 양성일 경우에 확정시험을 시행하는 방법이다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풀이해 보시게 되면 다람시험관을 이용하게 되면 추정시험, 백거미를 이용하게 되면 확정시험이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여기서 보면 백거미를 이용하는 확정시험, 갈로를 이용하는 추정시험. 그러면 추정시험은 다람시험관을 이용하고 확정시험은 백거미를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정답은 다람시험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할 수 있는 물질을 보시게 되면 자, 어떤 물질이 있죠? 알킬수원, PCB, 휘발성, 저급, 염소와 탄화수소류. 중급속 쪽에서는 유일하게 알킬수원, 나머지는 유기물질이죠. 유기물질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로 측정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염소이온입니다. 염소이온. 자, 염소이온은 이온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적정법, 그리고 이온 적정법 이 세 가지를 이용해서 염소이온을 분석하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배출효용 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자동시료 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하는 방법의 기준은 어느 것인가? 상당히 자주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쭉 봤을 때 시간, 분, 횟수, 그리고 평균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을 때 시간이 나오면 6시간, 분이 나오면 30분, 회가 나오면 2회, 평균이 나오면 산술 평균만 무조건 찾으면 돼요. 자, 시간이 쭉 나왔어요. 6시간. 이 두 개는 답이 아닙니다. 분이 나왔어요. 30분. 회가 나왔어요. 2회. 평균은 없죠. 빼고. 그럼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시안을 정량할 때 시료에 포함되어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과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을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안을 정량했을 때 전처리 방법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가번 유지류는 클로로폼, 나번에 황화물은 아세트산아연, 다번에 잔류염소는 아비산 나트륨 용해, 그리고 질산염은 L-아스코르빈산. L-아스코르빈산은 질산염이 아니고 잔류염소입니다. 그래서 잔류염소는 아비산 나트륨이나 L-아스코르빈산을 이용해서 제거하죠. 그리고 황화물은 아세트산아연, 유지류는 클로로폼.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문구가 황화물이 포함되어 있을 때 주입하는 약품은 제거하기 위해서 주입하는 약품은 이렇게 나오면 아세트산아연이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금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죠. 자, 그리고 75번입니다. 용존산소를 적정법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 철이 함유되어 있는 시료에 전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일단은 철이 함유되어 있을 때는 플루오리나 칼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플루오리나 칼륨용에 전부 다 똑같은 것을 써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황산을 첨가하기 전에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농도가 나와 있어요. 농도. 그죠? 그래서 황산을 첨가하기 전이라고 해서 여기는 후, 전. 그럼 정답은 답은 하고 라번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플루오리나 칼륨은 얼마짜리를 쓰느냐면 100g/L나 300g/L 중에서 300g/L를 사용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일단은 플루오리나 칼륨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리고 황산을 첨가하기 전에 쓰느냐 첨가한 후에 쓰느냐 첨가하기 전 그리고 농도는 300g/L.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크롬을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으로 분석할 때 0.02몰 KMnO4 분자량은 158.03입니다. 용액을 조제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몰 농도다, 그죠? 자, 그러면
몰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에요. 몰 농도가 지금 얼마냐? 0.02몰. 그리고 질량 나누기 부피는 1리터를 기준하겠죠? 그리고 1몰에 해당하는 분자량이 얼마로 주어졌느냐? 158.03g이에요. 따라서 W라는 질량에 해당하는 값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3.16g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리터에 몇 g을 집어넣으면 되느냐 하면 1리터에 3.16g을 주입하면 돼요. 근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100ml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00ml에는 몇 g을 주입하면 되죠? 10분의 1로 줄이면 되죠. 0.316g을 주입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0.316이 0.3이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준 점검과 비교 점검으로 구성된 pH 측정기기를 사용해서 수소이온 농도를 측정할 때 간섭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간섭 물질. 답은 pH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pH 10 이상에서 나트륨에 의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낮은 나트륨 오차 전극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다. 맞죠? 답은 일반적으로 유리 전극은 산화 및 환원성 물질, 염도에 의한 간섭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답은 기름이나 작은 입자상이 전극을 피복해서 pH 측정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리게 된 설명은 답은입니다.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주 나와요. 문제는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78번. 알킬수원 화물의 분석 방법을 알맞은 것은 알킬수원은 중금속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죠. 가번이 정답.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79번 문제입니다. 유속면접법을 이용해서 하천 유량을 측정할 때 적용 적합 지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가능하면 하상이 안정되어 있고 식생의 성장이 없는 지점, 그리고 함유나 분류가 없는 지점. 답은 교량 등의 구조물 근처에서 측정할 경우에 교량의 상류 지점, 그리고 대규모 하천을 제외하고 가능한 부자로 측정할 수 있는 것. 부자라는 게 아니라 도서, 걸어서 가능한 곳. 따라서 이 조건 자체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틀린 설명은 라번이네요. 자, 그리고 8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분석용 시료 채취의 유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시료 채취 용기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깨끗한 물로 3회 이상, 깨끗한 물이 아니죠. 어떤 것으로 해야 되죠? 시료로 3회 이상. 물이 아니고 시료. 우리가 학교에서 분석을 했을 때 정류수로 세척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료입니다. 답은 유리 또는 부유물질 등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답은 용존가스, 환원성 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 냄새, 유류, 수소이온 등은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끔 시료 용기에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량은 보통 3에서 5리터 정도. 따라서 80번에서는 지금 가번이 정답이 되었지만은 답번도 정답이 될 수 있고 라번도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답번 같은 경우에서 용기에 보면 비오일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여기에 뚜껑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리 뚜껑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지금 요 부분이 경막이 되거든. 경막. 그래서 시료에 들어가 있는 어떻게 보면 유리 뚜껑이에요. 유리 뚜껑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경막을 손으로 만져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여기서는 경막을 만지면 안 되죠? 이 부분이 경막인데 시료 속에 이 경막이 잠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게 되면 경막이 오염되죠. 오염된다는 소리는 시료 자체도 오염이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서 우리가 닿는 부분,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용기에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실험실에서 여러분들이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하겠지만은 대충 얼렁뚱땅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료는 그 고유한 시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것은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